안녕하세요. 저는 시기능과 관련된 검안학을 전공한 신지훈 대표입니다. 현재 저는 오클로 아이케어 클리닉에 속한 오클로 안경원, 그리고 한국시기능훈련센터, 그리고 오클로 시기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내외 학회나 대학 등에서 시기능 훈련 또는 시기능 검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시기능 훈련법이나 시기능 검사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를 통해 연구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클로 안경원과 한국시기능훈련센터는 어떤 곳이냐?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시나 약시, 뇌 손상으로 인한 시각 증상들, 저시력, 그리고 난독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각적 불편 증상, 예를 들면 복시 또는 초점이 안 잡힘, 눈부심,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상태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특수 교정을 할 수 있는 안경 렌즈, 또 프리즘이나 색 렌즈나 아니면 가입할 수 있는 가입도의 렌즈들을 통해서 시각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고 강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구를 통해서 강화된 부분에 시기능 재활 훈련을 통해서 눈을 조금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가 조금 알리고 싶은 방향은요, 시기능에 대해서 시기능 이상이 무엇이고 시기능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시기능 이상자들이 어떤 불편 증상들을 느끼고 있고 개선 사례들은 어떻고 실제로 불편 증상을 느끼고 있는 경우들은 어떻게 해결해서 접근하는지 시기능에 대해서 알리는데 채널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시기능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요. 시기능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불편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안과 갔다가 신경과 갔다가 정신과 갔다가 한의원 갔다가 무언가 개선이 어려워서 기능에 대한 문제 때문인가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각 기능의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시각 기능 이상 때문에 불편 증상이 나타나는지조차도 의심해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잘 모르시고 계신 거죠. 앞으로 제가 시기능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각 발달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각 발달 평가라는 건 조금 생소하시죠?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검안 선진국에서는 이런 시각 발달 평가를 법으로 지정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시각 발달 평가를 법으로 제정하고 권고하고 있는가 보면요, 시각 기능이 학습과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시각 기능들과 시각 정보 처리 능력들을 토대로 무언가를 실패하거나 성취하거나 하면서 발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시각 발달이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령기의 시기를 보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령기 이전에 아이들이 시각 발달을 잘 했는지를 확인해주고, 우리가 영유아 검사를 하는 것처럼 시각 발달이 잘 진행됐고 적정 연령군에 맞는지를 확인하기를 권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각 발달 평가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시각 발달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시각 발달 평가를 받아봐야 할 대상군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발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능적인 발달과 정보 처리적 발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능과 정보 처리의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선명한 시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선명도가 떨어지는 근시나 원시, 난시가 있다면 당연히 시력적 교정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시각 기능이 발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 처리 능력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시각 발달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발달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에 보통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한 20cm 정도의 거리를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흑과 백 정도의 구분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한테 모비를 굉장히 원색 계열로 달아주고 거리를 멀리
띄워놓게 되면은 아이들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정도가 되면은 무언가를 주시해야겠구나 하는 기초 주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물체를 기초적으로 따라보는 거, 그리고 무언가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한 50에서 60cm 정도까지의 거리를 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는 양눈을 같이 사용하는 감각들도 형성되면서 기초 입체시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RGB 원색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 연령군이 되면은 이제 원색의 모듈을 좀 사용하고 거리를 조금 멀리 띄워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되면은 눈과 손을 같이 일치시키는 눈손 작용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1년 정도 되면은 0.2 정도의 시력을 가지게 되고 한 1m 이상의 거리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기초적 기능들이 발달을 하고 나면 끝인가? 그게 아니고 2세, 5세에서 7세, 그리고 7세에서 10살까지 계속 시각 기능들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2세 정도가 되면 블록 쌓기 같은 것들을 이제 2세에서 3세 사이에 하면서 조금 더 입체 감각들을 발달시키게 되고요. 한 5세에서 7세 정도 되면 보고 그리고 하는 작용들과 함께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살 정도까지 가면은 신체를 더 세밀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신체와 시각을 더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글자를 읽는 정확도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안구 운동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됐을 때는 뇌의 성숙도가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로 어떤 환경에서든 수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소적으로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 기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되면서 발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어떤 경험과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시각 발달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중간에 어떤 자극을 받는 경로가 차단이 되거나 그런 자극을 잘 못 받아서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다음 발달들은 더디게 발달할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시각 발달에 대한 측면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각 정보 처리에 대한 발달은요, 이런 기능이 발달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발달해 가게 되는데요. 내 신체를 기준으로 시각을 축을 만들고요. 시각적 좌우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글자의 형태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고 손과 함께 같이 하면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한 2세 정도 되면 선분 형태를 그릴 수 있게 되고요. 한 3세 정도 되면은 십자가 같은 형태나 네모 같은 형태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4세, 5세, 7세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X나 세모나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들을 그리고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형태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은 무언가를 조직화하고 범주화해서 이것과 같은 것, 이것과 다른 것들을 구분하게 되면 언어와 아니면 도형, 모양 같은 것들을 식별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80% 정도가 시각적 정보입니다. 그만큼 시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밀한 시각 발달 과정들을 기능적으로 보고 정보 처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각 발달 평가라는 것을 권고하고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각 발달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시각 발달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각 기능이 잘 발달했는가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 시각 발달을 관찰하는 것 중에서 기능 검사를 하는 거는 총 17가지 시각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력은 당연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안구를 두 눈으로 같이 모아서 유지할 수 있는지, 융합 능력을 확인하고 그 융합 능력의 양이 충분한지, 질은 괜찮은지, 정확도는 괜찮은지, 속도는 괜찮은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멀리와 가까이를 같이 잘 볼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거 역시도 조절 능력의 양을 확인하고 질을 체크하고 속도나 정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구 운동 능력은 글을 읽는 것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고 운동을 하고 공을 따라보는 능력과도 연관이 많은데요. 이거 역시도 질 그리고 속도와 정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능을 토대로 정보 처리 능력들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럼 기능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정보 처리 능력들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정보 처리 능력은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좌우 방향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좌우 방향 구분은 마치 BD, PQ, 아오, 오우 같은 이런 방향 인식을 하는 것과 내가 남을 봤을 때 남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른 방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두 번째로는 시각 운동이 잘 통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시각 운동 통합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따라서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선을 벗어나지 않고 잘 따라 그릴 수 있는지, 이렇게 시각 발달이 잘 됐는지 적정 연령군을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시각 지각 테스트입니다. 시지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식별하고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고 형태를 분류해보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기억하고 순차적 기억을 하는 것들 등 우리는 이런 시각 지각 능력들이 적정 연령군에 맞게 발달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발달이 떨어지거나 또는 정보 처리적으로 발달이 떨어지게 되면은 시력을 교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시기능 훈련을 해서 발달 기준을 맞춰줘야 할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시각적으로 발달이 조금 더디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집에서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크게 몇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자를 읽는데 5세가 넘어간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줄을 계속 글자를 가리키면서 글을 읽는다. 또는 글을 읽는데 위에 줄을 읽다가 갑자기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을 읽었다가 두 번째 줄을 읽는다. 또는 글자를 읽는데 중간중간 단어를 빼가면서 읽어간다. 또는 글자를 읽을 때 방향성을 계속 혼동해서 R을 어라고 읽는다던가 6을 9라고 읽는다던가 이렇게 방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기능적 문제를 가질 때에도 시력의 저하를 가질 때는 눈을 계속 비빈다던가 너무 가까이 가서 본다던가 아니면 눈을 찌푸리고 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시력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능과 정보 처리에 영향을 주니 확인을 꼭 같이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시각적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시각 발달 평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시각적 발달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시각 발달 평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각 발달 과정들이 기능적으로 정보 처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하는지 조금 러프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발달 기준들이 조금 더 어떻게 발달을 세세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읽기 문제가 시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읽기의 문제나 학습에 대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읽기의 문제들은 시각 기능들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요. 독서 능력들과 연관성이 깊다는 연구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봐도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80% 정도가 됩니다. 정보라는 건 우리가 보고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정보들이 쌓여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80%, 청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10%, 그리고 나머지 감각들로 받아들이는 게 그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의 퍼센테이지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시각이 배제될 수가 없겠죠. 오늘은 이 시각 기능이 읽기 능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례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기에 쓰이는 시각 기능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눈을 모아서 유지하는 융합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에 있는 글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절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능력인 세 번째, 안구를 이동해서 글자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안구 운동 능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능력들을 토대로 우리는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절 능력이 부족해진다면 내가 보고 있는 학습지는 또는 책은 어떻게 보일까요? 흐릿하게 보이면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글자를 명확하게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글자가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갈라졌다가 하나로 보일 수 있게끔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구를 움직이는 능력은요, 안구 운동 능력이라고 하는데, 안구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글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둔산센터라고 하는 글자를 본다고 치면은 둔, 센, 산, 터 이런 식으로 글자 위치를 못 찾는 시각적 난독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구를 잘 모아서 유지할 수 있는지, 글자를 읽을 때 안구 운동이 잘 되는지, 초점은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안구 운동 테스트기를 통해서 독서를 하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기록을 해봤는데요. 영상 기록을 봤을 때 두 눈 유지가 잘 안 되고 위치를 잘 못 찾는 경우들은 글자 위치를 잘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줄을 놓치고 다시 돌아가고 손으로 찌푸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근데 안구 운동도 잘하고 두 눈 유지도 잘 되는 눈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요, 영상상에서 두 눈을 정확하게 위치를 잘 찾고 글자를 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시각기능 이상 때문에 책을 보는 것이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책을 볼 때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같다, 또는 글을 읽을 때 글을 위치를 손으로 짚으면서 찾으려고 한다, 또는 책의 줄을 계속 놓치고 다른 줄을 읽으려고 한다, 책을 너무 천천히 읽으려고 한다, 책을 읽는 동안에 너무 피로해하고 눈을 계속 비빈다, 또는 글자를 보고 난 이후에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책을 읽어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책을 내가 읽는 것은 싫어한다. 이런 증상들은 시각적으로 글을 읽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례가 두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요. 두 사례 모두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대부분 틀리는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책 읽는 것은 다 잘 읽습니다. 그리고 자세 틀어짐 같은 것도 크게 보이지 않고요. 눈도 많이 피로해 보이지 않습니다. 줄을 놓치지도 않고 잘 읽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각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점점 가까이 가고 줄을 계속 놓쳐서 손으로 짚으려고 하고 자세를 계속 치우쳐서 어떤 편한 방향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 경우에도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를 더 좋아하고 자기가 읽으면 책을 보기 싫어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정보 처리, 시각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능력을 확인해 보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을 잘 못하고 보고 따라 쓰는 것도 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시각적 이상에 의해서 글을 읽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각 기능을 안경이나 또는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준 이유를 보면은 글을 읽는 시간이 길어지고 글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글을 읽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된 걸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구 운동 테스트기를 해봐도 글자를 놓치는 빈도수가 적어지고 글을 좀 더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기능 이상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학령기 이전에 검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주법으로 설정해 놓고 아이가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시각기능 검사를 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80% 정도가 되고 시각적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학령기에 들어갔을 때 학습하는 데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각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학업을 할 때 글위치를 놓치고 친구들보다 도태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것이 더 싫어지고 오랫동안 보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아이들은 저한테 찾아왔을 때 부모님이 아주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언가 집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책을 보지 못하고 학습하는 게 어렵다면 부모님이 첫 번째로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닌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학습을 하는 모든 능력의 거의 대부분은 시각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학습의 시작은 시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는 것이 어려우면 배우는 것이 느려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아이의 읽기 능력의 문제, 조기에 발견해서 시각 기능 이상을 올려준다면 학습을 하는데도 충분히 개선 효과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오늘은 시각적 난독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읽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통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글자가 움직여 보이거나 줄을 놓치거나 읽었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또는 아이의 경우에는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시각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시각적 난독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난독증은 청각적인 문제 또는 청지각적인 문제 또는 시각 기능적인 문제, 시지각적인 문제 또는 지능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난독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독증은 청각이나 청지각적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왜 시각이 배제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눈을 감으면 글자를 읽을 수가 없죠. 시각이 없으면 당연히 글을 읽는 것들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시각을 왜 배제했었을까요? 한 100년 정도 전에 난독증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시각도 당연히 포함이 됐었습니다. 시각을 포함을 했을 땐 그때는 아주 단순한 시력적인 문제만을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땐 시각 기능이라든지 시각 정보 처리에 대한 분류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난독증을 가지고 있네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시력은 정상이었던 거예요. 시력은 정상이니까 이건 청각적 문제인가 보다 하고 청각적 기준을 삼았던 거죠. 그렇게 청각적인 기준으로 꽤 오랜 기간을 난독증에 대한 처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저 끝에서 시각도 있어요 하고 손을 흔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관련 난독증 연구들을 찾아보면 시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소개해드릴 사례랑 영상이 몇 개 있는데요. 난독증을 청각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개선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 센터로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난독증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구 운동 관찰 영상들을 보면은 아이 트래커를 통해서 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주시하는가를 관찰하는 영상 관찰 방법인데요. 글자를 볼 때 눈을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글을 어떻게 읽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아주 촘촘하게 하나씩 천천히 읽습니다. 다른 동연령 친구들보다도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중은 잘하는데 아이가 무언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이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시각을 더 넓은 폭으로 도약하는 훈련이 필요한 눈이고요.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속도도 떨어지고 글자를 이해하는 것도 더 오래 걸리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요. 글자를 이번엔 처음에서 끝까지 한 줄을 그냥 넓은 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글을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어 하면은 대략적으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시각 도약을 할 때 중간에 머물러 있는 곳들에서 그 정보들을 좀 캐치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안구 운동의 폭이 넓으니까 중간에 글자를 찾는 거는 금방 찾는데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되는 내용에서는 문제를 많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도약 폭을 더 조금씩 세밀하게 연습을 해야 하는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글자를 한 줄을 읽을 때 줄을 읽다가 5번째, 4번째 줄로 확 갑자기 이동을 하고요. 그랬다가 2번째 줄로 돌아왔다가 다시
마지막 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줄 도약을 막 순서 없이 이동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도 줄을 놓치지 않고 따라보기를 하면서 눈을 유지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주면 도움이 더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시각적 난독증인지 그냥 난독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나는 청각적으로 난독증을 케어하는 사람인데 이건 시각적 난독증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이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읽기 문제가 있다고 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어의 등급이나 난이도에 관계없이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눈이 피로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렇게 표현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책을 읽지만 읽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누군가 읽어주었을 때도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단어를 다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각적인 문제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아이는 작은 글씨에서 독해력이 더 나빠지고요. 더 긴 글을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종종 단어를 생략하고 같은 줄을 다시 읽고 줄을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자주 글을 읽다 보면 졸음도 쏟아지고요. 선생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너 왜 이렇게 산만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글자 띄어쓰기도 불량하고 글자를 거꾸로 쓰거나 좌우 방향을 혼동해서 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글씨를 옮겨 적는 것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어린이는 책을 읽어주고 무언가 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토론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여러 페이지의 텍스트를 읽어야 할 때 발생되고 독해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중 2개에서 3개 정도가 포함된다면 시각 난독증을 평가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시각적인 부분의 난독증과 청각적인 난독증이 다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난독증이 완전 배제되는 상황들은 아이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시를 들면 마치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자동차를 오픈해 보지도 않고 엔진 고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고장의 원인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독증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청각적인 문제야, 청지각적인 문제야 하지 말고 시각적인 문제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아사시의 60에서 80% 정도가 외사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논란의 여지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만학적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외사시 관리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사시는 말 그대로 눈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관찰했을 때도 눈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멍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멀리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외사시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3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지가 되는 외사시 계열이냐, 아니면 간헐적으로 유지가 잘 안 되는 외사시 계열이냐, 항상 유지가 안 되는 외사시 계열이냐, 이걸 조금 더 척도적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NSC라고 하는 기준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NSC라고 하는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개선 정도를 분류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고 악화 정도를 분류하는 데 또 쓰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총 9점으로 가장 나쁜 상태는 9점, 0점이면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점수를 총 3점 정도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관찰 환경에서 6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분류되는 기준을 보면요.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건 0점은 한 번도 관찰되지 않는다, 외사시가. 그리고 1점은 50% 미만 관찰되는 것 같다. 2점은 내가 우리 아이를 관찰했을 때 절반 이상 관찰되는
되는 것 같다. 자, 3점은 아이를 그냥 볼 때마다 계속 관찰이 된다. 항상 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3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부 거만에서도 총 6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거리 3점, 근거리 3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지점도 똑같이 0점, 1점, 2점, 3점 이렇게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0점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바로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1점 같은 경우에는요, 회복은 바로 가능한데 속도가 관찰했을 때 조금 느리게 회복하는 거, 그리고 2점은 외사시 상태인데 다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3점은 외사시 상태인데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원거리와 근거리로 나눠서 점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점수가 1점에서 2점 상태라고 하면 유지를 거의 할 수 있는 상태고 가끔씩 관찰이 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점에서 한 5점 사이 정도 되면은 이제 관찰했을 때 한 50% 미만 그 사이 정도가 관찰되는 정도, 그리고 6점에서 9점 사이 정도 된다면 많은 빈도로 관찰된다 라고 하는 점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에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개선되고 악화되는가를 연구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치료 방법에서 세 가지는 NSC 척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관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림 치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안사의 안경 처방과 식기능 훈련. 이 세 가지는 NSC 검사 척도를 가지고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적 방법은 물리적인 미용적 개선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용 정도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들을 네 가지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하면서 좋아질 수 없는가 하는 관찰 치료 방법인데요. 보통은 간헐성 외사시라는 걸 인지하고 부모님이 오신 상태에서는 점수 척도로 보면 3점 이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3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점수가 3점 정도 된 경우에는 관찰을 1년 정도 해보면 한 70에서 80% 정도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찰에 대한 치료 방법들은 1, 2점 정도 되는데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조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가림 치료인데요. 가림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을 안 쓰게 되면서 생기는 약시라든지 사용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약해진 주시 정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접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단기간의 성과에서는 한 1점에서 2점 정도의 척도 점수가 올라가는 걸로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점수 개선은 장기적으로 관찰해도 크게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가림 치료는 한눈의 사용을 약하게 한 부분에 조금 강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치료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검안사들이 관리하는 안경과 식이능 훈련 처치가 되겠는데요. 안경을 독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안경과 식기능 훈련을 병행하게 됐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C 기준으로 임상적 관리를 해보면 보통 한 1년 사이에 점수 기준 척도가 70에서 80% 정도 감소가 됩니다. 유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검안사들이 관리하는 안경과 식이능 훈련적 처치에서는 NSC 점수 기준으로 70에서 80% 정도가 1년간 관찰했을 때 감소된다고 합니다. 즉 유지도가 좋아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식이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양눈을 내가 잘 팀으로 협응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지도가 좋아지면 나중엔 안경 처치로 적용했던 프리즘이나 이제 오버 마이너스 처치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지 자극들이 없더라도 브레인이 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유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을 단기간 관찰했을 땐 60에서 70% 정도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관찰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선 정도에 대한 것을 분류를 할 때 아까 NSC 기준으로 유지도가 더 좋아졌어를 판단하는 성공률과는 좀 다릅니다. 이 수술에서의 성공률이라는 건 물리적 기준인데요. 이렇게 나가 있던 걸 물리적으로 미용적으로 위치를 줄여놨어. 그게 한 10 정도 줄 수 있다면 아니면 한 20 정도 줄 수 있다면 이런 물리적 위치에 대한 개선 정도를 가지고 성공률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두 눈을 기능적으로 팀으로 잘 쓰는 상태를 성공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간헐성 외사시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한 30에서 60% 정도 재발률을 보고하는 것 같고요. 이 물리적 위치에 대한 개선이라 양눈을 같이 쓰려고 하는 회복 반응이 적다면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편향이 된다던가 하는 부가적 부작용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물리적 위치를 갖다 놓더라도 내가 팀이 돼서 눈을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두 눈을 같이 효율적으로 쓰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치로 접근을 하더라도 재활적 시선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시의 치료의 시선들은 다양하게 연구 보고가 되는데요. 크게 관찰해보고 접근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면요. 각도의 정도, 사시가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발생 시점은 언제 발생이 됐는가, 그리고 NSC 점수의 기준은 어느 정도 점수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시각 기능들이 입체 감각이나 운동 감각이 잘 형성되어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처치가 더 좋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국제적으로 옳은 방법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안과 의사로 물리적으로 외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선이 있을 것 같고, 검안사들 같이 시각 기능을 관리하는 시선들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이든지 간에 한 가지의 단일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간헐성 외사시에 대한 치료 방법들은 단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환자의 눈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시의 재활이 필요한가, 사시의 시기능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의 처치에서 수술을 먼저 하고 재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우선적으로 재활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처치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수술을 한 경우에 재활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들은 얼마나 될까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수술적으로 처치를 하기 전에 재활을 아마 먼저 권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재활 운동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수술적 처치는 조금 향후로 미루는 경우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기능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경우들도 많은 경우를 차지할 겁니다. 우리가 다리에 있는 감각들은 하나의 신경세포의 근육이 한 1000개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은 더 미세하죠. 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경세포에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신경세포에 5개의 근육 정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미세하게 신경들이 컨트롤을 한다는 거고요. 재활의 필요성으로만 따져도 다리, 손, 눈 이런 순으로 눈이 훨씬 더 높고 더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시가 검안학적으로 왜 발생되는지, 그리고 사시를 어떤 식으로 조금 분류해 볼 수가 있는지, 사시 훈련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시에 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시 재활 훈련을 받은 경우에서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의학적 기준에서도 검안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시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극히 일부분의 신경 또는 근육 문제를 제외하고 눈을 유지할 수 있는 감각과 운동 융합 능력의 문제에 의해서
사시가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시는 근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은 많지 않다는 거고요. 두 카메라를 유지할 수 있는 융합 능력의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를 분류할 때도 이런 융합 능력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눈을 이렇게 감으면 약간 외측으로 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됐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융합 능력으로 두 눈을 정렬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두 눈을 유지할 수 있는 융합 능력이 있는 상태를 사위라고 얘기합니다. 잠복성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내가 눈을 유지하고 있다가 가끔씩이라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한다 하면은 간헐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런 간헐적 융합 능력이 풀리는 상태를 간헐적 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융합 능력이 없어서 계속 나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현성으로 드러난 사시라고 해서 현성사시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시는 전부 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외사시 계열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다음 기회에는 내사시라던가 수직 위아래로 갈라지는 사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융합 능력들이 점점 약해짐과 동시에 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눈이 유지되지 못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형상으로 시각 기능들은 약화되어 갑니다. 반대로 보면요, 시각 기능을 잘 쓸 수 있도록 사용을 해주면 더 유지하고 두 눈을 같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눈을 사시 관찰을 해보고 팔로우업을 하면서 1년, 2년을 관찰해보면 재활을 받지 않았던 경우들은 점점 편의가 늘어나는 성향을 보이고요. 두 눈을 그래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했던 경우들은 점점 두 눈을 유지할 수 있는 빈도들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거의 대부분은 두 눈을 유지할 수 있고 가끔씩 눈이 나가는 경우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2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슬 그리고 스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손가락만 있어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처음 해볼 수 있는 거는요, 두 눈을 안쪽에서 점점 유지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하나로 볼 수 있는 지점까지 안까지 들어가서 5초에서 10초 정도를 버텨줍니다. 만약에 내가 이 훈련을 하는 걸 관찰해 줄 사람이 있다면 이 훈련의 효과는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관찰자에게 내 눈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나가는 것 같다 라는 것을 관찰을 해달라고 해주면 이 나가는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더 주면서 유지를 해주면 그 훈련 효과는 더 좋습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가끔 나가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약간 보존적인 측면 안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방법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2개의 스틱 또는 2개의 손가락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내가 보는 물체를 가깝게 놓고 뒤에 있는 물체를 주변으로 느껴보면요, 내가 본 것 이외에는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은 갈라지게 인식이 되는데요, 이렇게 갈라짐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한쪽 눈을 안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보상 기전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고 있지 않네 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피드백을 보내서 수정을 하게끔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가적인 훈련을 통해서 한쪽 눈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눈을 같이 쓰게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2가지 사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내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재활을 하지 않고 또는 안경적 부가 교정을 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했던 경우들인데요, 병원에서는 두 눈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능 검사를 통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고개가 눈을 유지하기 조금 쉬운 방향으로 좀 돌아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의 감각은 유지하지 못하고 가끔씩 계속 나가는 형상을 좀 보입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시각 기능들이 약해지겠죠. 관찰을 해봤더니 점점 시각 기능들이 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기능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극복하는 것보다도 힘들다면 포기하는 쪽의 선택을 더 잘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들은 시각을 더 재활하고 관리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인데요. 두 번째 사례는 수술을 예약을 해놓고 그 기간 동안 감각을 높여주고 싶어서 시기능 훈련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병원에 몇 년 동안 가면서 점점점 사시도가 심해져서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하여 예약을 하였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 그 기간 전까지 약간 감각을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싶어서 재활을 선택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감각 능력이 높아져서요. 결국 거의 대부분을 두 눈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피드백을 받고 지금 현재도 거의 5년 동안 저와 함께 계속 눈을 관찰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모든 수술은 재활과 병행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 재활로 극복할 수 있다면 재활로 접근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사시 수술의 성공률이 높고 사시 처치의 성공률이 높은 미국 의사가 왜 성공률이 높은가 봤더니 이 검안사와 함께 재활 과정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시는 단순 근 문제가 아니라 두 눈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활이라는 측면들이 시각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내용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손이 붙어있는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고 쳤을 때 손에 붙어있는 게 이상해서 손을 떨어뜨리는 수술을 한 거죠. 손을 떨어뜨려 놨다고 손을 기능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손을 잘 움직이고 손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들을 터득해서 손이 다시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들을 방지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만큼 시각 기능을 재활하는 과정들은 선택보다도 필수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성 높은 사시 시기능 훈련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시기능 훈련의 이름은 브록스트링이라고 하는 도구 이름이고요. 사시 훈련 NSC 기준으로 60에서 70% 개선하는 훈련이니 잘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훈련의 목적은 두 눈이 한 팀이 돼서 선명하고 단일하게 잘 보는지를 외부 피드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 시각 자체가 내가 내부적으로 같이 잘 쓰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라는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수정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이 외부 피드백에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수정해야 올바르게 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과는 한쪽이 잘 쓰지 않는 억제를 캐치해서 올바르게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눈의 협응 상태가 좋지 않아서 두 개로 갈라지거나 만약에 유지하는 정도의 힘이 떨어지는 상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브록스트링 도구를 통해서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크게 두 개가 필요한데요. 줄과 구슬입니다. 줄과 구슬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 훈련인데요. 그래도 줄에 구슬이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브록스트링이라고 하는 장비로 나온 도구를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은요. 브록스트링 줄을 코 중앙에 대고요. 그리고 줄을 팽팽하게 당겨줘야 됩니다. 자, 줄을 코 중앙에 대고 팽팽하게 당겨줄게요. 근데 만약에 줄을 느슨하게 한 상태가 되면은 훈련의 효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겨주고 코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줄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있다면 더 용이한데요. 관찰자가 중심의 위치로 가서 정확하게 코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지, 눈은 바라보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관찰을 해주면 더 용이하게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훈련의 단계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계는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슬을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 줄을 보면은 구슬 끝부분에 구슬을 하나만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구슬을 본 상태에서 시각이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관찰자가 있다면 관찰자가 질문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슬을 봤을 때 구슬이 몇 개로 보이는지, 그래서 구슬의 개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구슬을 봤을 때 구슬이 몇 개가 있나요? 이렇게 구슬이 한 개로 보이는 상태면 두 번째로 구슬을 봤을 때 구슬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나요? 네, 선명합니다. 그래서 단일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슬을 봤을 때 구슬 앞에 줄이 몇 개의 줄로 보이나요? 2개요. 이렇게 두 개의 줄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눈을 오른쪽 눈, 왼쪽 눈을 따로따로 가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려줘서 한쪽을 가렸을 때 어느 방향의 줄이 보이는지를 질문합니다. 지금 양쪽 눈을 봤을 때 두 개의 줄이 보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면 어느 방향의 줄이 보이게 되나요? 왼쪽으로 보입니다. 왼쪽으로 줄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리게 되면은 줄이 오른쪽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각각의 눈이 따로따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눈이 정렬을 잘 하고 있는지도 관찰자가 확인해주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구슬은 하나여야 하고요. 선명하게 보여야 되고, 앞에 줄은 두 줄로 나눠져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5초간 구슬을 보고 선명하고 하나로, 그리고 줄은 앞에 두 줄이 되게끔 해서 유지하게끔 합니다. 선명하게 하나로 5초간 유지가 잘 되나요? 네. 이렇게 유지가 잘 되게 되면은 이제 구슬을 점점 앞쪽으로 거리를 좁혀줄 건데요. 총 분할은 10개의 분할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단계를 구슬을 조금씩 가깝게 가지고 오면서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자, 구슬은 몇 개로 보이나요? 1개입니다. 구슬은 한 개로 보이고 선명한가요? 네. 그리고 앞에 줄은 몇 개로 보이죠? 2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슬을 중심으로 줄이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구슬을 보고 있는데 구슬 중심에서 줄이 나오는 것 같나요? 아니면 구슬 앞쪽에서 또는 뒤쪽에서 갈라짐이 생기는 것 같나요? 구슬 중심에서 갈라져요. 이렇게 내가 본 위치에서 줄이 갈라져서 두 줄로 나눠진다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로 시각을 정렬해서 볼 수 있다면 또 5초간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자, 유지가 가능한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지가 가능했나요? 네. 이렇게 5초간 유지가 가능하다면 또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를 코앞 10cm 정도 앞까지 목표 지점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리를 좁혀가면서 눈을 점점 모으는 감각과 두 눈이 선명하고 단일하게 팀을 이루는 감각, 연습을 하면서 두 눈 사용 방법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줍니다. 자, 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슬을 봤을 때 구슬은 하나로 보이나요? 네. 구슬의 선명도는 어떤가요? 구슬을 봤을 때 앞에 줄은 몇 개의 줄로 나눠지죠? 2개요. 구슬을 봤을 때 혹시 뒤에 줄은 몇 개의 줄로 나눠지나요? 2개입니다. 그럼 구슬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구슬 앞과 뒤의 줄이 두 줄씩 나눠지나요? 네. 그럼 구슬을 기준으로 선이 교차돼서 나누어지고 있나요? 네. 자, 이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5초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카운트를 해줍니다. 자, 앞에서 유지하는 거 힘들지는 않았나요? 네. 이렇게 10단계로 나눠서 5초씩 유지하면서 양눈이 협응할 수 있는지 외부 피드백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장비가 블록 스트링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구슬을 봤을 때 구슬은 2개로 보이고 나누어져서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일단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손으로 내가 직접 구슬을 잡아보는 겁니다. 구슬을 손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구슬을 잡게 되면 내 손에서 느껴지는 위치감에 의해서 두 눈이 같이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작용들을 적용을 해서 봤는데도 유지가 잘 안 되면 2개 상태로 보인다면 전문가에게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구슬을 봤는데 구슬은 하나로 보이는데 줄이 한쪽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한쪽 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지금 앞에 봤을 때는 구슬 하나, 줄은 두 개로 보이나요? 네. 이렇게 두 개로 보인다면 두 눈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한쪽 눈을 가린다면 줄은 몇 개가 있죠? 한 줄만 써요. 만약에 사시 상태가 된다면 한쪽 눈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한쪽 눈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 역시도 혼자서 훈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훈련을 의뢰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나머지도 여러 증상들이 있기는 한데요. 갈라지거나 하나의 줄이 없어지는 정도, 이거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현상들은 관찰을 해주시고 훈련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블록 스트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고요. 만약에 내가 느끼는 증상이 크게 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경미하게 두 눈이 유지하는 거에서 증상이 조금 약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블록 스트링을 집에서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걸 시도해 봤을 때 두 눈이 올바르게 같이 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훈련을 하기 전에 전문가에 찾아가서 이 시기능 훈련에 접근을 해도 좋을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루 신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